들어갔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저번 주에 그 강원도지사 이야기 해주셨고 반민특위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된 부분을 이야기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짧게나마 보충 모자랐던 부분이 있으시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반민특위 이야기부터 해서 그 4.19 혁명에 의해서 민주당 정부가 새로이 출범을 했죠. 네. 근데 이제 당시 민주당 정부는 신구파가 있어서 서로 이제 그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도 누가 더 이 정권을 잡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참 선의의 경쟁을 하다가 이제 신파가 승리를 하고 구파가 정권을 못 잡게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신파 구파가 그 정권 싸움을 하는데 투표한 결과 3표 차로 장면 총리가 되고 김도연 박사가 탈락이 됐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구파에서는 그 정권을 잡지 못하고 신파가 잡은 데 대해서 항상 그 불만을 가지고 빨리 신파 정권이 무너지고 우리 구파가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정치 활동을 그렇게 해왔죠. 그래서 이제 그 구파가 결국은 신파 장면 정권에 대해서 그 정치적으로 그거를 뭐 이렇게 무슨 뭐 제스처라든지 무슨 정책 손을 내밀고 그랬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구파가 신파에 대해서 신파는 그 일본 시대에 장면 그 총리가 학교 동성학교 교장을 하면서 학생들을 끌고 남산에 신사참배를 했다. 그러한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 정부의 집권자가 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제 그것을 선전을 하고 공격을 하고 이래서 매일같이 민주당 정부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도가 참 떨어지면서 민주당 정부를 참 추출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강원도 지사를 했는데 그 민주당 정부가 친일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 앞에 확실하게 보여주고 또 행동으로 이것을 실천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백주의 경찰과 청년을 동원해서 없애버린 반민특위를 다시 가동을 해서 친일 잠재 세력을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길만이 민주당 정부가 해야 할 국민에 대한 길이다. 그래서 이제 장면 총리를 만나서 지금 구파에서 이렇게 우리 정부에 대해서 친일 정부라고 하고 있으니 그것이 참 그렇지 않다는 우리들의 각오를 보이기 위해서도 이승만 박사가 없애버린 반민특위를 재가동해야지만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당시에 장면 참 총리께서도 그게 참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게 되면은 어느 누가 민주당 정부를 갖다가 친일 정부라고 매도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나하고 그것을 굳게 약속을 하고 그 이제 국민을 매일같이 들고 일어나는 국민 그 정치 불안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그 민주당 정부의 확고한 태도를 보여야 되겠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 민주당 정부가 곧 그 반민특위를 가동해서 친일
반민족자들을 청산하고 민족쟁기를 바로 세우겠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정부 방침으로 밀고 나가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대통령은 이제 윤보선 해위 선생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모든 권리를 국무총리가 집행하고 그 대통령은 그 국군 통수권하고 외교권밖에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참 자주 사단 시찰을 하게 돼. 근데 당시에 이제 시찰이라고 군 시찰이라고 하게 되면 당시에 국군인 155마일 전선이 다 우리 한국군이 차지하고 판문점만 미국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150마일 전선 있는 데가 전부 강원도예요. 그러고 이제 대통령이 일선 시찰 사단을 시찰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모시고 다녀야 되고 또 국방부에서는 참모총장이었던 당시에 최경록 장군이 나하고 대통령을 모시고 사단 시찰을 하게 됐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자주 참모총장하고도 만나다 보니 그 참모총장 역시 이 민주당 정부가 지금 친일 정부고 이래가지고 국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 불신을 가지고 불신이 심하고 그래서 이 군대도 우리가 그 질서를 유지해 나가기가 힘드니 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최경록 장군에게 머지않아 그 민주당 정부가 반민특위를 가동해서 친일파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운다. 그러니 그런 걱정 말고 군대 통솔하는데 자신을 가져라.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가서 군기를 제대로 확보하고 참 전국을 안정하는데 자기가 일조하려게 되면은 그 사실을 군대에까지도 얘기를 했어. 민주당 정부, 친일 정부라고 하지만은 그 장면 총리와 박영록 지사가 굳게 약속을 해가지고 반민특위를 가동했다 뭐잖아. 이제 그것이 이제 그 군대 내부에 이제 알려지고 이래가지고 그것이 아마 당시 5.16을 개혁했던 박정희 소장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그 귀에 들어갔겠죠. 반민특위를 가동한다는 얘기가 들어갔다.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분들은 반민특위가 가동이 될 때에는 자기네들을 제일 먼저 거기에 해당이 된다 이거죠. 왜? 일본 시대에 참 혈서를 쓰고 지원을 해서 군대를 가가지고 군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이것이 제일 그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약점이 돼가지고 이 민주당 정부가 오래 가다가는 반민특위를 가동해서 우리가 그 법에 잡혀 들어갈 그런 운명에 처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민주당 정부를 빨리 반민특위 가동하기 전에 민주당 정부를 전복시켜야 되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 5.16 혁명을 앞당겨서 일으켰다는 그러한 아주 확고한 그 당시에 우리 나름대로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5.16 혁명이 우리가 볼 때에는 무슨 뭐 반공을 국시로 하고 민생을 해결하고 이런 것도 물론 목적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빨리 서두른 그것은 민주당 정부가 반민특위를 가동하기 전에 이 민주당 정부를 전복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그 계획에 의해서 5.16 혁명이 일어났다. 이제 그렇게 볼 때 나는 5.16 혁명은 군사혁명이
군사혁명을 앞당겨서 한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문득 궁금한 게 박용룡 총재님은 그때 강원도 지사를 했지만 이승만 정권 이제 친일 그 순사가 경찰이 되고 이렇게 친일 사람들을 많이 기용을 한 그런 근현대사의 초기 모습하고 그다음에 윤보선 대통령인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권한보다는 의회 중심적으로 갔었다.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대통령 중심제로 돼서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한데 또 그때는 이렇게 양분님 했을 때 그 의회 중심으로 갔을 때는 좀 어땠나요? 그래서 이제 그날 그 5.16 혁명이 이제 일어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나의 입장에서는 민주당 정부가 계속해야 되는데 민주당 정부가 쿠데타에 의해서 전복이 되게 되면은 내 자신이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이제 민주당 정부가 5.16 혁명에 불지 않고 계속 집권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5.16 군사혁명을 진압시켜야 되겠다. 응? 그래서 이제 장면 총리, 그리고 이제 당시에 국방장관 현석호, 내무장관, 뭐 모든 사람들에게 춘천에서 연락을 해봐도 전부 연락이 안 돼. 장면 박사는 당시에 벌써 우리 순여원을 이제 피신을 하고 정부가 없어져 버렸다 이거야. 그러니 당시에 나는 뭔가 하면은 이 정부가 지금 아주 풍지박산이 나는데 나래도 말이요 이것을 5.16 혁명을 진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대한민국 국군의 이제 뭐 중요한 위치에 있던 민기식 제1군 단장, 이할림, 제2군 사령관, 야전 사령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서 춘천에서 전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을 했어. 그러니까 서울에다 연락을 해도 말이요. 연락이 안 되고 하니까 나라도 이 정부를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하게 되면 5.16 혁명을 진압해야만 되겠다는 그런 일념에서 서울에 연락도 안 되고 하니까 내가 독자적으로 그 사단장 각 사단에 있는 이제 지휘관 회의를 소집을 하게끔 해서 춘천에서 지휘관 회의를 모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전 지휘관이 모인 자리에서 5.16 혁명이 오늘 아침에 박정희 소장을 비롯한 군인들이 한강을 넘어와가지고 정권 탈취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말이야 이 5.16 그 군사 반란자들에 대해서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서울로 전투 공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그걸 제안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내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럼 전군 단합해서 서울로 그 5.16 그 군사혁명을 일군 그 사람들을 이제 진압을 해야 된다. 진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출동을 하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죠. 12시에 회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결의를 하고 명령을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당시에 그 민기식 군단장이 말이지 나에 대해서 잘 결정이 됐지만은 그럼 그걸 실제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지금 당장 백주에 서울로 공격하는 것보다는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지 야음을 틈타서 하는 것이 그게 가장 그 효력적이고 하니 오후 5시 이후로 서울 출동 명령을 연기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국작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도 없고 그 백주에 하는 것보다는
그 야음을 틈타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5시 명령을 내리려고 마음을 먹고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백주에 서울로 오는 것을 중지를 하고 5시 이후로 이제 미루게 됐죠. 그래서 이제 참 5시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후 2시쯤 돼가지고 당시에 대통령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계시는 통수권자인 윤보선 대통령께서 올 것이 왔다. 그러니 국민은 이 혁명을 지지하는 것이 좋겠다. 또 군도 전군이 이 5.16 혁명에 대해서 다 지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담화를 발표를 해버렸다 이 말이야. 이제 그리고부터 결국은 이제 5.16 혁명에 대한 진압 작전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5.16 혁명이 성공을 하게 된 거고 이제 우리는 이제 참 5.16 반대 혁명 세력으로서 이제 그렇죠. 잡혀가게 되죠. 그렇게 돼서 5.16 혁명이 성공을 하고 그 성공한 데 있어서 윤보선 대통령이 나중에 말씀을 혹시 만나셨거나 하면 말씀 안 하시던가요? 그렇게 단번에 몇 시간 만에 그냥 군대 반란자들을 그냥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도 되게 그러니까,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5.16 혁명 세력으로 볼 때는 반항에 오는 세력이 전혀 없고 하니까 그대로 성공을 한 거죠. 그럼 윤보선 대통령조차도 그냥 이렇게 수긍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냥 그저 서인해가지고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군이 참 반란을 일궈가지고 정권을 탈취한 데 대한 그 행위가 정당하다고 해서 국군 통수권자인 해위 윤보선 대통령이 인정을 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혁명이 성공을 한 거지. 혁명을 일으켰어도 피를 안 본 혁명이 돼버린 그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혁명을 그 세력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혁명을 일으킬 때는 다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장면하고 박영록이가 반민특위를 가동한다고 해서 거기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혁명을 속히 일으켰기 있기 때문에 장면이하고 박영록 강원도지사는 사살의 대상이야. 네, 사살의 대상이죠. 반대를 하고 나오게 되면 사살해버리고 찬성을 하고 승복을 하게 되면 말이야 그냥 포섭을 해서 이용을 하고 혁명 완수하는 작업에 있어서 혁명 대상이 됐던 그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그 일을 시키고 그렇게 시켜서 이제 다 성공하면은 원래는 그렇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 정권에 있던 사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성공하고 또 파면을 하고 이러는데 혁명에 그게 참 하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장면이하고 나는 사살의 대상이고 순응하면은 이용을 하려고 했지만은 장면이는 이제 외국으로 가셨고 나는 이제 순응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참 혁명 세력으로서 우리를 이제 잡아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잡혀갔지. 그래서 이제 그 혁명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무혈 구테타가 된 거지. 그렇죠. 피를 안 본 구테타. 안 보고. 좀 희한한데 어떻게 그렇게 금방 군대가 그렇게 나라의 통수권을 싹 잡아버리는지. 그러니까 통수권자인 해위 선생이 통수권 행사 안 하고 그냥 냉겨 버리다시피 한 거 아니야? 혁명 세력에다가 통수권으로서 그 군대를 동원해서 그 반란 세력들을 진압을 해야 되는 것이 당시에 대통령의 해야 할 임무인데 통수권자란 말이야. 국군의 지휘권자인데 그것을 반란을 일군 그 박정희 그 세력에게 그 권한을 남겨버렸어.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마음대로 이제
한 거지. 그래서 완전히 민주당 정부가 넘어가고 군사혁명 정부가 성공을 하게 된 거죠. 군사 독재가 시작이 된 거죠. 군사 독재가 시작이 된 거죠. 아, 참 안타까운 우리 박영륜 총재님께서 5시 전에 12시에만 또 서울 그렇지. 진격했더라도 우리나라 역사가 바뀌었을 그럼 것이고 12시에 예. 결의하고 명령을 내리고 이랬으면 예, 그냥 이렇게 밀고 들어갔으면 또 예, 세상이 달라졌을 것이고 또 윤보선 대통령이 그 당시에 윤보선 대통령이 조금만 더 버텨주고 예, 그냥 끝까지 조금만 더 버텨줬더라도 예, 역사는 또 바뀌어졌을 것이다라는 또 이런 그러니까 사실이 있네요. 군사혁명은 군사 반란도 되지만은 군사들만의 반란이 아니라 정치 세력과의 합작에 의해서 성공을 했어. 그러니까 네. 당시에 그 혁명하는 사람들은 그 민주당 정권의 약점을 이렇게 이용을 했거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로 권력을 분단을 했단 말이야.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과 외교권만 가지고 모든 정치 통수권은 장면 총리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건 이제 내각 책임제지. 그 내각 책임제가 무너져 버린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반란 세력에서는 말이야 민주당 정부의 그 신파 구파 그것을 이용을 했어. 그래서 이제 대통령 윤보선 측에 가다가는 껍데기 없는 대통령을 해서 뭘 하느냐. 괜히 우리가 민주당 정부를 뒤집어 엎고 그리고 당신을 진짜 대통령으로서 말이야. 아주 통수권만 갖는 게 아니라 전 정치 권력까지도 함께하는 대통령 당신을 진짜 대통령으로 모시겠으니 우리 군사혁명을 지지를 해다와. 이래서 당시에 그 윤보선 대통령이 그걸 믿고 이 혁명이 성공되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대통령으로 모시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협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용만 한 거지. 그러네요. 성공은 해놓고 자기가 본인이 대통령이 되버렸잖아요. 그것도 박정희 대통령이 올라갈 때 금방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그것도 이 민주주의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투표로 또 했죠. 그렇지. 이제 이제 혁명을 소위 반란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말이지 우리가 정권을 잡는다고 하는 것을 하질 않았어. 박정희 이 소장은 우리는 이 나라의 이 혼란된 질서를 바로 잡아서 민간에게 정권을 넘겨주겠다. 그래야지 혁명 성공할 거 아니야? 당장 자기네가 잡는다고 하면 적이 생겨서 안 될 테니까. 맞죠. 그래서 끝까지 해위 선생을 비롯해 말이야 민주당 구파를 전부 이용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끝까지 박정희가 혁명한 군인들이라고 것은 지가 대통령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민간에다가 이양을 하겠다. 그 권력을 이양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하겠지. 이래가지고 협조를 한 거지. 그러니까 그게 다 성공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탄압하기 시작하는 독재 정권을 그렇게 군인들이라고 해서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었네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는 그런 지금 보면 박정희가 그런 데는 되게 탁월한 거네요. 박정희 대통령이 또 사람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용하고 그리고 뭐 버리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는 또 다른 데서도 제가 얘기를 들은 게 있었는데 그런 면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군사혁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군대들이 내가 이제 보는 것은 군대만이 아니라 군대와 야당 사람들과의 서로 야합에 의해서 정권이 반란이 성공을 했다. 그래서 이제 박영륜 총재님은 또 막 박정희
이 군사 쿠데타 성공한 이 사람하고 이렇게 또 대립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이 양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말이야, 장면이하고 자기가 참 나하고가 제일 참 눈 앞에 가시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친일한 사람들의 말이죠. 그 반민특위라고 하는 것이 제일 그게 자기네 그 일본 시대에 협력한 사람들에 대해서 응분의 민족적인 참 처벌을 가해가지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운다고 하는데 자기네는 혈서를 쓰고 군대에 갔던 사람으로서 그거 드러나면 안 그게 되니까.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 반민특위 가동하자고 하는 사람이 제일 참 눈앞에 가시지. 그러니까 그때의 정치인으로서는 참 내가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내가 제일 이제 미움을 받게 됐죠. 그래서 저번 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뭐 회유도 했고 뭐 그래서 그래도 되게 운이 좋으셔서 또 반민특위에 이제 재패 가가지고 내가 이제 큰 이제 처벌을 받을 것을 나도 염려를 하고 이랬는데 내가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풀려나게 됐지. 그것은 예중에 알고 보니 그 강원도지사 대통령의 부인인 유긴수 여사님, 그 유긴수 여사의 언니 되는 분이 참 이제 경찰을 했는데 강원도에서 그 여경을 했어. 그런데 당시에 경사로서 그 특히 강원도 지사 공간의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그 여경찰이었어. 그러면 박영룡 총재님하고도 그러니까 나도 잘 알고. 근데 이 양반이 내가 이제 재패 가고 이러니까 그 유긴수 여사 언니를 통해서 박영록이 전 지사는 지금 반민 그 혁명 세력으로서 재패서 고생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양반은 지사 때부터 참 도보로 출근을 하고 도시락을 지참하고 그래서 몸소 작업복을 입고 공무원 윤리 강령을 몸소 실천한 그 모범적인 그런 공직자고 하니 그런 사람은 혁명정부에서도 발탁을 해서 쓰는 게 낫지 처벌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건 내가 확실치 모르겠어. 그러나 당시에 내가 큰 죄를 받지 않고 풀려 나왔어. 네, 다행히. 다행히. 그러니까 이제 풀려 나오니까 저 양반들이 이제 나를 이제 포섭해서 이용을 하려고 했지요. 그러나 이제 내가 이제 4.19 혁명에 앞장섰던 사람으로서 또 나이도 뭐 한 40여 살밖에 안 되는 말이지. 젊은 사람이 그 군사혁명 정부에 내가 협조한다는 것은 민족 양심상 내가 반민특위 가동해가지고 일제 잔재를 청산하려고 했는데 민족정기 파괴하자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저런 정부와 같이 손잡고 일하느냐. 그래서 내가 정중하게 이제 거절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들은 혁명정부에 있던 사람들을 나를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 그럼 차선책으로 말이요. 강원도 내 밑에 있던 말이지. 내가 당시에는 이제 당의 위원장을 하고 그 부위원장을 하고 하던 분들이 있었어. 그때 이제 태완선 씨라고 그 양반이 이제 나 대신 아마 포섭의 대상이 됐겠지. 그래서 그 양반이 참 나한테까지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지금 혁명정부에 참 협조 의뢰를 받았는데 참 과거의 정을 말이지 생각하면 참 어떻게 쓰면 좋을지 한번 와서 상의를 하러 왔다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모처럼 포섭을 하려고 하거든. 이 기회에
나하고 같이 해봐야 고생만 하고 할 테니 응해서 뭐 들어가는 것도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승낙을 해가지고 예중에 아마 기획은 부총리도 하고 이랬을 거야. 그분이 위원장을 했더라면 아마 혁명정부에서 총리로서 임명을 했을 텐데 막 부원장을 했고 위원장을 했고 이랬으니까 이제 부총리를 줬고, 그리고 또 이제 강원도에서 그때 민주당 정부의 활약을 많이 했던 김재순 예중에 국회의장까지 하고 이런 사람도 이제 포섭을 해서 과거 정권에서 이렇게 아주 많은 사람들을 포섭을 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포섭한 사람들이 태완선 부총리하고 김재순 재무부 그때 차관인가. 그래서 이제 옛날 민주당 정부에서 포섭을 해서 혁명정부가 이어가게 됐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막바로 대통령이 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윤보선 대통령이 또 이양을 했다더라도 대통령직에 있었을 것이고,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 갑자기 뭐 우리 국회의원 뽑듯이 대통령 뽑듯이 지금처럼 무슨 선거를 하는 그런 걸로 선거를 했지. 예. 그래서 윤보선 대통령하고 서로 경쟁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윤보선 대통령은 말이지, 그게 수포로 들어가고 안 되고 하니까 말이야. 예중에 대통령 한다고 하니까 또 당시에 이제 야당에서도 말이야. 그분을 또 이제 추대를 해가지고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기고 선거에서 이기고 윤보선 대통령이 지게 됐죠. 그러면 정식적으로 대통령이 절차를 밟은 건 맞네요. 5.16 쿠데타를 일으키긴 했지만. 그렇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 지금 박사모라든지 이런 박정희를 추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뭐 그런 말들, 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도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주었다라는 이런 말들을 계속하고 뭐 새마을 운동도 이야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내가 포섭을 안 당하고 국회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 하는 일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은 비판적인 태도를 계속해 나가니까 이제 대통령 그 양반은 포섭을 하려다가 말 안 듣고 또 반대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나야 아주 지목이 됐어. 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말이야. 무조건 야당이니까 막 잡아다가 그 당시 또 이제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 등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처벌을 못하고 은근히 이제 탄압을 안기부를 시켜가지고 탄압하기 그때 안기부 굉장히 했죠. 그런 안기부가 그래서 이제 그 한 것이 참 일일이 그 얘기를 하려면 또 날을 새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로 또 이후에 박정희와의 그 싸움은 무슨 김대중, 김영삼과도 있었지만은 그것은 그 후의 얘기고 그 먼저 참 반민특위를 가동해서 민족정기 바로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나와 장준하와의 박정희와의 투쟁은 말이야. 우리 정치계에서도 지금 잘 몰라요. 알려지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 언론이라든가 모든 야당 같은 국회의원들도 정치를 하는데 구태여 과거의 친일파 이런 거 뭐 내세워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또 야당도 했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반민특위를 가동해서 친일파 청산 민족적이 바로 세우자는 이 일과는 전부 무관하기 때문에 그 내막을 아는 사람들이 전혀 별로 없지. 없어요. 그 장준하하고 나만이 그랬는데 장준하는 또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현재 이제 나만 남아 있는데 내가 이제 아는 것은 말이지 이것을 우리 후세에게 그대로 전해서 참 정치적 구감으로 삼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맞습니다. 가지고 있죠. 제가 막 현장을 많이 다니고 여러 군데 지금 이슈되는 곳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
뭐 촛불 들었던 이제 일반 시민들도 그랬고 점점 정치하고는 정말 멀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정치를 접하게 되면서 느꼈던 게 저 개인적으로는 박용룡 총재님이 말씀하셨던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민족적인 분, 김구 선생님이나 아니면 독립 이런 사람들이 됐었다고 하면 이승만 정권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됐었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구든지 간에 이런 민족 정신을 가지고 대통령이 직을 수행한다고 하면 지금이 뭐 일본이 나가고 우리가 미국에 속국이 되어 있는 판이지만 그나마 우리나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민족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박용룡 총재님이 얘기하시는 게 정말 맞습니다. 예. 근데 또 이런 거를 드러나지 않게 하죠. 이 군사정권, 이런 이승만 정권의 후계인 군사정권은 또 이런 걸 묻어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알려지지 않았고 전두환 정권 그다음에 노태우 정권 그나마 지금 민주정부 10년이라고 했었던 분들도 민주적인 정부를 했긴 했지만 민족적인 사상보다는 다른 쪽으로 신경을 썼기 때문에 야합한 부분도 그러니까 많았고.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민주와 독재 이런 그 대결로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 36년 동안 일본에 협력했던 반민족 세력과 또 거기에 동조했던 친일파들 또 후예들이죠. 친일파. 민족 일본 잔재 세력들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행사해가지고 그대로 유지하느냐 아니면은 그 민족 반역자들을 청산하고 반민특위를 가동해서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느냐는 그 싸움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독재와 민주 그것보다도 그것도 하지만은 순전히 참 일본의 참 혈서를 쓰고 양자가 갔던 그 일본 친일파로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면은 그 양심 선언을 해야 돼. 내가 일본 시대에 참 그릇된 생각으로 혈서를 쓰고 참 일본 군대에 지원을 해 갔었다. 그래서 친일 행위를 했는데 이제 지내고 보니 그것이 잘못됐고 이제 정말 그 해방된 우리 조국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내가 과거에 가졌던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청산하고 새로운 민족 정신에 입각한 바른 정신으로서 이 민족을 다스려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대국민 소약을 하고 이 나라의 정치를 대통령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일본 양자로 갔던 그 모양 그대로로 가지고 그대로 죽을 때까지 정치를 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일본의 양자로 갔다가 와서 일본 양자로서 한 그 일을 그대로 계속하다가 참 세월을 맞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나는 이제 역사적으로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에 양자도 갔었어요? 어머 그런 거는 제가 잘 몰랐네요. 그것은 이제 혈서를 쓰고 그때는 이제 군대를 우리도 그 당시 군대를 안 갔어. 그럼 이제 그 양반의 입장에서는 군대를 가야 될 입장이 아니야. 그럼 안 가도 되는데 가겠다. 그럼 일본 사람들이 다 받아주는 게 아니거든. 아 그렇죠. 이제 한국 사람들을 이제 증병제를 해가지고 뭘 하고 나나 그 양반들은 그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군대에 안 가도 좋다 이 말이야. 그냥 가겠다 그래도 올 사람들이 많은데 받아주질 않거든. 그러니까 혈서도 쓰고 양자도 혈서를 쓰고 아주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혈서까지 쓰고 군대를 오겠다고 하니 그거 안 받아줄 수는 없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혈서를 쓰고 이제 군대에 간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당시에는 혈서를 쓰고 일본에 군대를 가게 되면 이제 일본에서는 이 사람들은 진짜 일본 사람이 된 사람이다. 그냥 무슨 군대 오고 친일 행위를 해도 너는 조선 사람이지 이리지만은 말이야. 혈서까지 쓰고 군대를 이제 지원해서 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다른 조선 사람들과는 좀 더 달리 우리 일본 사람이 진짜 된 거 아니냐. 근데 이래가지고 일본에 이제 적자로서 천황폐하에 진짜 적자로서 취급을 하게 되고 아주 비밀도 없이 일본 사람 똑같이 취급하고 일본 사람들에게만 주는 이제 식량 배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생활 혜택을 주게 되는 거지. 또 천황까지도 보는 혜택을 줬다고. 니주바시라고 해서 일본 천황 사는 그 니주바시에 가서 이제 참배하고 대통령도 일본 천황도 보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그 부분이 국회 박영렬 총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의 구파 신파 그런 이렇게 싸움이 거의 반민주적이냐 친일파 이야기가 나와서 무너졌게 되는 걸 본 박정희 대통령은 또 그 문제가 걸려서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까봐 반민주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걸 이제 자꾸만 묻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민주당이 말이지. 결국은 이제 신파, 구파가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돼와 그것이 이제 보면은 말이야 그 당시에 구파가 소위 이제 김영삼 그 후대가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그렇군요. 또 이제 전두환이 시대 와가지고도 말이야 또 그것이 이제 뭔가 하면은 전두환이 역시 말이야 군사혁명이라고 하지만은 당시에도 야당하는 친구파 하는 사람들을 일부에게는 말이지 또 우리가 정권 잡으려는 게 아니다. 우리도 정권 잡아가지고 말이야 야당에다가 또 정권을 남겨주겠다. 그래서 이제 김영삼 이 양반하고 김대중하고 싸움을 하는 거기에 또 이제 김대중파는 제외하고 3당 합당을 해버리죠. 3당 합당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구파를 또 이제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그 맥락을 뭔가 하면은 5.16 혁명도 그렇고 또 12.12 사건도 말이야 전두환이와 당시에 야당인 그 이제 신민당 친구파 사람으로 말하면 김대중, 김영삼과 있었는데 참 김대중이를 멀리하고 김영삼하고 빨갱이로 몰아버렸죠. 이래가지고 이제 정권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정치 패턴이 계속 이어져 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1시에 딱 끝나게 됐는데 5분이 딱 지났습니다. 딱 이제 사람들이 좀 들어와서 들으시려고 하니까 딱 끝나게 되네요. 죄송하고요. 다음 주에 또 제가 이게 조금 더 되면 일주일에 2번 정도 하겠지만 박영렬 총재님의 이런 그 역사적인 스토리는 정말 귀한 것이라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강원도 지사가 되셨고 또 반민특위를 꼭 해서 민족적 정기를 바로잡는 정치를 하시고자 하셨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 5.16 쿠데타 일어나서 그게 좌절이 되고 그 정치의 흐름을 맥을 짚으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렬 총재님. 그래요. 네.